네, 기계안전공학 4주차 1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의할 주제는 프레스와 롤러 가공이고요. 이 장을 한번 살펴보면 주로 소성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성의 개요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성을 이용한 가공법, 단조, 압출, 인발, 압연, 그리고 전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프레스를 이용한 그 가공, 이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프레스의 종류와 구조, 그리고 프레스 가공의 종류,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요 프레스 재해의 특징까지 한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 이하는 5주차에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성 가공의 개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소성이라는 게 어떤 성질인지 한번 살펴봐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통 기계 설계를 할 때는 탄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탄성 영역 내에서 안전율을 부여하면서 그 설계 기준을 또는 허용력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탄성이라고 하는 그 성질은 내가 외력을 가했다가 외력을 제거하면 같은 경로를 따라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우리는 탄성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조금만 더 깊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스트레인이고요. 요게 스트레스예요.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이런 커브는 연성제예요. 연성제. 그러니까 탄소가 얼마? 대략 0.3% 이하인 그러한 탄소강 요놈에 대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인데요. 자, 요점이 무슨 점이냐면 항복점이에요. 요즘에 항복점. 항복점에 이르면요. 그 재료 내 결정 구조가 전위가 일어나요. 전위가 일어나면 얘가 하중을 제거한다고 해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지를 않아요. 즉 다시 말하면 변형이 남아 있어요. 그런 성질을 우리는 소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보면 항복점이 되겠죠. 항복점 또는 영어로 yielded 포인트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설명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면 소성은 플라스티시티는요. 물체가 외력을 받으면 변형하는데요. 그때 외력을 제거해도 원래 상태, 원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원래 상태예요. 이건 원래 상태로 복귀하지 않고 남아있는 성질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탄성은 항복점 이하에서 이하까지 그 하중을 가했다가 하중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구분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성 변형은요, 이 변형력은 또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건 내력이에요. 내력. 변형력에 의한 응력이 탄성 한계를 넘을 때 탄성 한계를 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에요? 항복점 이르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복점 이상이 되면 이 소성 변형이 시각적으로 뚜렷해져요. 그리고 설명했던 대로 이 소성 변형은 탄성 한계를 지나는 거예요. 물론 탄성 한계는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게 거의 붙어 있겠지만
도시적으로 하려니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엔 탄성한 게. 이걸 좀 미시적으로 설명하면 더 재미있는데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더 필요한 건 좀 맡겨 놓겠습니다. 그 다음 소성 가공은요, 이 재료의 소성이라는 것을 이용해야 돼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형상으로 가공하거나, 이건 가공이에요. 그 다음 이제 이 소성 가공에서 우리가 가끔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소성 가공 중에 밑에서 보면 이제 단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가공법 중에 걔네들은 뭐냐면 이 주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쥐형에, 이런 쥐형에, 이게 뭐 쥐형이 지금 제가 네모지게 그려놨지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절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쥐형을 만들어서 그 형태를 만들 때 여기다 뭐를 집어넣어요? 이제 그 용융금속, 용융금속이죠. 녹아있는 금속을 이렇게 채운다고요. 이게 물론 쥐형이에요. 제가 네모지게 그려놨을 뿐이죠. 그러면 요 놈이 용융금속이 이제 고체로 응고가 될 때 얘가 어디에서 성장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이무이점에서 이렇게 핵이 생긴다고요. 핵이 생기면서 요 놈이 성장을 해가요.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데, 자, 시작이 어디부터 되겠어요? 여기 밖에요. 요 대기하고 제일 가까운데 이런 데가 되겠죠. 이런 데가 제일 냉각이 어때요? 빨라질 거고, 그리고 속으로 들어올수록 냉각이 늦어지겠죠. 그러면 요때 그 생긴 형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형태가 돼요. 이렇게 밖에서부터 그 고상이 응고가 돼서 안쪽으로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 조직들은 좀 조대해요. 조대. 코쟁이 말로 컬스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조직들은 그대로 쓰면 좀 강도가 약해져요. 또 취성이 크고요. 그래서 금속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얘들을 어떻게 해줘요? 이런 조직을 깨야 돼요. 깨서 어떻게 해요? 그 조직을 아주 균일하고 미세한 조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균일하고 미세한 결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렇게 만들었을 때 강도나 아니면 연성이나 이 같은 기계적 성질이, 물론 강도 얘기하니까 그 허용 응력도 커지는 거죠. 이런 성질을 개선하는 것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소성 가공의 일부죠. 자, 그러면 이 소성 가공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가 어떤 형태를 만드는데요. 대표적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요.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절삭이 있잖아요. 절삭. 또 하나는 비절삭이 있어요. 비절삭. 얘는 특징이 뭐냐면 취입이 없어요. 취입이 없으니까 취입네스가 될 거고, 절삭에는 뭐가 만들어지죠? 취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소성 가공은요, 칩네스 워킹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소성 가공은요, 절삭 가공을 하게 되면 표면의 상태나 그 치수들이 굉장히 정확해요. 반면에 이 소성 가공은요, 이 프레스로 누른다거나 아니면 또 전조를 한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때 뒤에서 설명할 건데요. 그런 가공을 하다 보니까
치수 상태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표면 상태도요. 콜드 워킹이냐 아니면 하드 워킹이냐에 따라 표면 상태도 좀 달라지거든요. 특히 하드 워킹인 경우에는 표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냉간 가공, 콜드 워킹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계 가공에 비해서요. 생산 속도나 아니면 생산비나 이런 것들이 싸죠. 그렇죠? 그리고 제품의 강도 이렇게 했는데요. 요건 이런 얘기를 좀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요. 이제 여기가 약 수평선처럼 됐는데요. 여기가 스트레인이에요. 얘는 여기 항복점을 지나게 되면요. 이 금속이 전위가 일어나요. 자, 금속 결정이요. 이렇게 이런 결정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얘들이 핵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성장할 때 이놈들이 계속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붙어가요. 또 위로도 이렇게 그림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붙어가요. 그런데 요 원자 배열들이 얘가 힘을 가면요. 얘가 밀리거든요. 그럼 요 원자가 이루 가요. 그게 전위거든요. 전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함이에요. 자, 결함이 일어나다 보면요.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초기보다 항복점에 이르렀을 때보다 적은 강도를 가해줘도 어떻게 돼요? 얘가 이 변형률이 커지는데도 가해줘야 할 내력은 더 증가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얘가 약해져 있으니까. 근데 요점에 이르르면 이 소성 변형이 여기까지 일어나서 이 다음부터 계속 소성 변형을 일으키려고 할 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결정 구조가요. 이 금속들이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 결정들이 이 결정립이에요. 근데 요 놈들이 결정의 방향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요 결정립계 그레인 바운더리에는 뭐가 생기냐면 얘들이 확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바운더리에는 이물질들이 있어요. 이물질. 얘네들이 여기에 다 쌓여요. 여기. 그래서 이걸 현미경으로 한 2000배 정도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에 새까맣게 이 그레인 바운더리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보여요. 자, 근데 요놈들이 더 이상 변형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얘들이 방향이 똑같아서 질서정연해야 되는데 방향이 다 틀려서 인탱글먼트, 얽혀요. 얽히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응력을 그러니까 변형률을 증가시키려고 하다 보면 응력도 상대적으로 증가시켜줘야 돼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변형 경화하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제품의 강도가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이게 그런 의미인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성 가공을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관 가공이 있고 냉간 가공이 있는데요.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하고 특징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관 가공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가공을 하기 전에 가열을 해야 돼요. 자, 가열을 어디까지 하냐면요. 재결정 온도 이상, 여기 있네요. 재결정 온도 이상.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요. 금속의 기계적 성질이 보통 다 이렇게 저하가 돼요. 반면에 뭐는 증가가 되냐면요. 연성은 증가가 돼요. 덕틸리티. 연성은 증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재결정 온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렇게
그 냉각이 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재결정이 일어나고요. 확산이 일어나면서 재결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열간 가공을 하게 되면요. 그 결과로 기계적 성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물론 연성은 증가된다고 그랬어요. 이 소재를 작은 힘으로도 이렇게 소성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변형시킬 수 있는 변형량이 크게 할 수 있어요. 크게. 그러다 보니까 변형량이 커지면 공정의 수를 또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수를 적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얘가 만약에 냉간 가공을 하게 되면요.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될 건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요. 더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소성 변형을 더 줄 수가 없어서 다시 이놈을 더 소성 변형을 가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열 처리를 해야 돼요. 열 처리. 근데 열간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과정을 줄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공정이 적은 공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그 얘기예요. 반면에 이게 열간 가공을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표면이 안 좋아요. 표면이 안 좋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좀 고온 상태잖아요. 재결정 온도 이상이잖아요. 이 표면에 뭐가 일어나냐면 산화가 일어나요. 옥시다이제이션. 산화가 일어나서요. 표면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또 말을 좀 더 이렇게 진전시키면 치수의 정밀도가 떨어져요. 자, 반면에 냉간 가공은요. 어디에서요? 상온이거나 상온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서 해요. 근데 요 놈은요. 냉간 가공을 하기 때문에 치수가 열간 가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만들 수 있고요. 표면이 어때요? 굉장히 깨끗해요. 매끄러워요. 반면에 얘들은 냉간 가공을 하는데 큰 놈들은 좀 어렵죠. 따라서 보통 보면 냉간 가공을 할 때 요 방막이나 얇은 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와이어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냉간 가공을 하면요. 반드시 그 다음 또 한 번 변형을 다시 한번 주기 위해서 소성 변형을 더 하려면 또는 냉간 가공 후에 이 결정 입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얽혀 있잖아요. 얘네들을 결정 입자의 방향을 일정하게 만들려면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 확산을 하려면 열 처리를 해야 돼요. 열 처리 과정이 뭐냐면 풀림이에요. 이렇게 풀림해서 다시 뭐를 높여요? 얘가 연성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탄성을 이제 회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소성 가공은요. 전위와 요 슬립이라는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설명했으면 여러분들이 냉간 가공의 장단점 그리고 왜 가공 후에 열 처리를 하는지 이제 이해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가공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공 방법에 따라서 한번 소성 가공을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성 가공법에는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 뭐냐면 단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압출이나 압연 또는 판금, 전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단조는 그게 뭐죠? 우리가 주조를 했잖아요. 이 주조를 하고 나면 그 안에 결함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 단조를 할 때 그 상온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온도요. 재결정 온도나 이렇게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한 다음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보셨어요. 어디서 보냐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요즘에는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대장간 한번 보세요. 대장간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아실 거예요. 그 화면 보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로 빨갛게 가열을 한 다음에 두드리죠. 그죠? 자, 왜 두드릴까요? 왜 두드릴까요?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 금속들이요, 지형 속에서 주조를 했을 때 굉장히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이 조직이 굉장히 조대해서 기계적 성질이 굉장히 나빠요. 이렇게 조대해서 이게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핵이 성장해서 들어오겠죠. 이게 들어온 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고 그 나뭇잎사귀 아니 나무 가지처럼 된다고 그래서 수지라고 그래요. 수지 상정. 즉 그런 형태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고상이 고체 응고가 이런 상태로 되고 가장 깊은 쪽에서 제일 늦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수작업할 때는 모루나 햄머 등을 이용해서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죠. 이제 물론 대장간에서 조그만 것들은 그렇게 하는지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대장간도 어떻게 해요? 예, 압축 공기를 이용한 에어 햄머나 아니면 큰 경우는 스팀 햄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죠. 자, 그다음 압출은요, 말 그대로 저 컨테이너 속에 우리가 소재를 집어 넣어 놓고 뒤에서 밀어서 다이의 모양대로 얘를 그 단면의 형상을 다이의 모양대로 가공하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이건 당연히 뭐를 해야 돼요? 열광 가공을 해야 돼요. 물론 납이나 이런 것들은 열광 가공을 하지 않아도 압출로도 이게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약하잖아요. 기계적 성질들이 굉장히 낮잖아요. 강도도 낮고 변형률도 크고. 근데 일반적으로 뭐를 한다고요? 열간 가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거푸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컨테이너예요. 그 컨테이너 속에 집어넣고 요 구멍은 다이의 구멍이에요. 여기에 압을 가해서 구멍 모양의 단면이 원형이 되겠죠. 구멍이면 이게 만약에 다이의 홀이 사각형이면 각형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요 봉이나 이건 봉이에요. 막대라는 게 이 봉인데 봉은 뭐 원형봉도 있고 사각봉도 있고 등등 그 있겠죠. 아니면 관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 가공법이 압출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압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압연은요 의미가 뭐냐면 좀 지우겠습니다. 압연은요 이게 눌러서 늘리는 가공법이 압연이에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포항제철이나 이런 제철 회사에 간다거나 이 제철 회사에 가면 그 인곳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빌레트 형태로 인곳이 들어오면요. 걔를 고열 상태로 가열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노을 사이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눌러서 폭을 만드는 거예요. 눌러서 늘리는 가공법이 압연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노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들어올 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 원자재가 이게 노을이니까 이놈은 이렇게 회전할 거고 얘는 이렇게 회전하겠죠. 여기 들어올 때는 이렇게 두꺼운 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나갈 때는 눌려서 두께가 감소해서 이렇게 작게 나가겠죠. 그래서 요 압연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들이
여기 보니까 그 판재가 있고요. 방법이 아니죠. 제품이죠. 형제가 있어요. 판재는 우리가 제철에서 프레이트를 만들 때, 평판을 만들 때 이렇게 쓰는데요. 두 개의 노을 사이에 재료를 통과시켜서 이 단면을 아변을 해서 판재를 만들어요. 근데 이 노을 속에 균일하게 통과시키다 보니까 이 두께는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 두께는 줄지만 두께는 또 균일하게 될 거지만 뭐가 또 늘어나죠? 폭은 늘어나겠죠. 폭은. 그리고 이 아변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요. 아변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 얘가 고온 상태에서 아변을 하기 때문에요. 이 기계적 성질이 또는 기계적 특성이 어떻게 돼요? 향상이 돼요. 기계적 특성이 좋아진다고요. 조직이 미세해지고 조직이 미세해지고요. 그리고 내부에 뭐가 없어져요? 그죠? 포러스나 이런 기공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하면서 이 조직이 미세해지다 보니까 기계적 특성 또는 성질이 향상이 돼요. 그 다음 이제 형제인데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형제는 얘는 판재를 만들 때는 그냥 노을이잖아요. 근데 형제는 말 그대로 어떤 형태, 형상 그래 이런 걸 형을 가지고 있는 재료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보는 게 HB 만드는 공정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요. 노을인데 노을에 이 홈붙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한 번에 만들지 않죠. 공정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반복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H빔이 됐든 뭐가 있죠? I빔이 됐든 또 뭐가 있나요? 찬넬이 됐든 그렇죠? C형 찬넬 이런 애들을 가공하는 거예요. 그런 가공법이 뭐라고요? 아변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 이제 판금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건데요. 판금은요.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하나는요. 이 판 자체를 굽힌다거나 필요한 형상을 만드는 것들이에요. 또 반면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판금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동전 표면 한번 보셨어요? 동전 표면에는 무늬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형공구를 그 소재에 눌러서 요철을 만드는 아빈 가공 이것도 뭐예요? 하나의 판금이에요. 그래서 이 판금은 판을 굽힌다거나 아니면 자른다거나 히어링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형공구를 써서 판에 형상을 그러니까 요철이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정을 우리 다 아빈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얘들을 포함하는 가공법이 판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요. 여러분들 나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나사 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기어. 얘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절삭을 할까요? 간혹 보면 여러분들이 저 시장 같은 데 가면 그 선반 이렇게 한두 개 놓고 무슨 스터드 볼트 이런 거 만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보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절삭을 해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량으로 만드는데 절삭을 해서 만들지 못하죠. 주로 뭐를 이용해요? 전조라는 가공법을 이용하는데요. 이놈은 어떤 거냐면 이제 공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공구 표면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경도가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그래서
담금질에서 경화시킨 공구, 이걸 전조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표면에다가 나사산이나 스플라인 치형, 이 치형들은 뭐죠? 이제 기어를 만들 때 얘기죠. 이런 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소재에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회전시켜서 요 표층부에 나사산이나 기어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소성 변형을 일으켜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사면 나사산일 거고요. 기어면 기어 치형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뭐 대량으로 생산하기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비교를 해 봐요. 자, 이 전조를 이용해서 만든 이러한 제품이나 얘를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절삭과 그리고 전조. 이 큰 차이는 뭐냐면요. 이 전조는 절삭이 아니잖아요. 절삭이 아니니까 소재의 조직의 흐름이 깨지지가 않아요. 절단이 안 된다고요. 절삭은 칩 형태로 만들으니까 절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재의 조직 흐름이 절단되지 않아서요. 이 전조를 이용해서 만들면요. 수명도 길고 뭐도 좋겠어요. 강도도 더불어 좋아요.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2차 시가공, 2차 시 강의는 여기 4.2절 단조 가공부터 하나씩 더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2차 시에 시작하겠습니다.